자, 이번 주에는 또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앨범 커버로 살펴보는 음악 이야기입니다. 뭐 좋아하는 음악을 배경 삼아 다른 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LP를 꺼내서 먼지를 닦고 또 그걸 턴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앨범 커버에 그려진 그림 아니면 라이너 노트를 찬찬히 바라보면서 음반이 재생되는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음악에 집중하는 것은 음악을 감상하는 행위가 주는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정기적으로 앨범 커버가 인상적이었던 명반들을 선정해서 음악 이야기 그리고 앨범 커버의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데뷔 앨범 The Velvet Underground and 니코의 바나나 앨범. 앞에 보이는 이 앨범입니다. 동희 사장님이 사주셨습니다. LP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비쌉니다. 얼마예요? 5만 원. 오, 진짜? 4만 5천 원? 배송비 합치면 48,000 정도 되죠. 오, 비싼 거구나. 비싸.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음악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그런 시대적 맥락과 함께 살펴보면 더 듣는 재미가 있잖아. 근데 이 벨벳 언더그라운드라는 팀의 음악, 그 다음에 이 앨범 커버를 만든 앤디 워홀이 추구하던 팝아트, 그리고 60년대 후반의 그런 카운터컬처라고 하는 반문화, 이 세 가지를 한 큐에 꿰는 게 이 앨범 커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 나누기 좋은, 그렇죠.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옛날 레코드집에서 이렇게 쭉 보면 바나나가 틱 나오는 음. 거야. 서인 데서 성의 없게 만들었네. 아, 성의 없게 배경도 그런데 없이. 이게 강렬해. 왜냐면 사진 여러 개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본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기억이 흐물흐물해지는데 얘는 그래도 오씨 바나나 또 하다 오 바나나 이건 딱 강렬하거든. 사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벨벳 언더그라운드라는 밴드의 음악을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있어요. 거야. 사실, 그리고 앤디 워홀, 뭐 이런 이상한 거 뭐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이거랑 연관을 못 지어도 못 지었어요. 이 앨범 자켓은 나 저거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 형 말 것처럼 이게 진짜 강렬해. 성의 없는데 그다음에 호불호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남아. 그러니까 이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 진짜 대단한 거죠. 사실 그냥 바나나를 흰바탕에 그리겠어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게 끝인데,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그 수많은 앨범 커버 중에서 빡 맞아. 생각이 날 정도로 맞아. 한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거의 롤링스톤즈의 혓바닥 로고만큼이나 그렇죠. 누구나 한번 좀 봤던 그런 거 많지. 뭐 핑크플로이드의 다크사이드 오브 더 문이나 더 월 같은 경우도 이제 앨범을 안 들어봐도 이미지는 아는 거잖아. 이 바나나의 비밀이 있잖아. 있죠. 공개해 주시죠. 성규가 뜨더라. 제가 들을까요? 이게 원래 이제 이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을 거야. 나도 이게 최근에 알았어. 이게. 원래 이제 처음에 이 앨범이 나올 때도 이게 보면 이제 바나나에 여기 스티커가 붙어 있고 여기 영어로 뜯으세요라고. 천천히 뜯으세요. 거기서 천천히. 이렇게 거기 바나나를 뜯으면 이렇게 뜯으면 바나나가 당연히 까지면서 까져요. 바나나 안이 나오겠죠. 근데 이 색깔이 그 양놈들은 이걸 핑크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고 플래시 컬러라고 말하는 놈들도 많아. 살색. 아 살색. 그렇지. 일반 살색은 아니네. 약간 숨겨진 살색인가? 코케이시언의 살색 아니야 결국? 걔네들이 그래? 약간 햇빛에 그을리면 약간 분홍색이 돼요. 약간 돼지 색깔 같이 진주햄. 요렇게 이제 원래 초판이 이렇게 나왔고 이게 벗겨지는 거 모르시는 분 아주 많으실 거다. 몰랐다. 그리고 이게 또 약간 연상시키는 게 있어요 또 느낌이. 오로지 한 개만 연상이 되지. 그렇죠. 아마 거의 의견 통합되지 않을까. 진주햄? 이거는 저기가 비어 부어스트 소세지 아니야? 진주햄은 일자 아니야. 그렇죠. 좀 비싼 소세지네요. 비싼 소세지가 약간 휘어 있죠 이렇게. 휘어 있어. 약간 휘어 있지. 그래서 일단 이 앨범은 한 세 가지 정도 초점에서 바라보면 일단 우선 이 벨벳 언더그라운드라는 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자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접속 때문에 맞아. 접속 때문에 많이 알려졌지. 유명해졌잖아. 나는 그 접속이라는 영화를 아직 한 번도 안 봤거든.
저도 안 봤어요. 두 분은 보면 약간 멜로나 이런 건 잘 안 보는 것 같아. 이제 특히 이제 그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내가 일하던 회사의 경쟁사에서 경쟁사 접속 OST가 나왔는데 대박이 난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히트가 된 노래가 사라본의 러브스 콘체르토랑 벨벳의 페일 블루 아이즈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내가 20대라 그 음악에관에서는 그 밴딩의 소갈딱지 같이 그래갖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면 막 다 쓰레기라 그러고 막. 근데 이제 아니 사라본도 그렇고 벨벳도 그렇고 이들을 대표하는 곡이 아닌데 말이지. OST에 들어가지고 대박이 나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막 싫어갖고 그런 적이 있었지. 근데 실은 이 벨벳 언더그라운드가 이제 가장 팀을 좀 짧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에 등장한 반문화의 선봉에 서 있었고, 또 70년대는 락의 르네상스 시대였잖아. 그렇죠. 그걸 촉발시킨 결정적인 영향력을 준 팀이고, 그 영향력이 90년대의 얼터너티브 락에까지 살아남은 그렇죠. 정말 위대한 밴드인데, 국내에서는 조금 그 음악 자체보다 이런 이미지나 비포도 도나하고 똑같아. 그러네. 응. 일단은 이제 루 리드랑 존 케일이지. 근데 핵심은 진짜 루 리드고, 리드죠. 존 케일은 어떤 사운드적인 측면을 책임졌다면 이 노래를 만든 주인공은 이제 루 리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대단하냐 그러면, 그때까지 대중음악에서 아무도 다루지 않던 소재를 가사로 선택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섹스, 마약,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인의 불안감, 소외감, 아니면 화려한 도시 생활의 어두운 이면. 그러니까 그런 소재를 선택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미 그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지만 아무도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하던, 그러니까 마이너한 이슈를 뻥튀기를 해서 어그를 끄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아는데 아무도 말 못하고 있던 걸 가사로 처음 쓴 거지 이 사람이. 얘네가 실제로 처음인가? 이런 약 거의 처음이지. 거의 처음이야. 뭐 제목도 히로인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여기 보면 노래 제목들이 I'm waiting for the man. 그 어떤 남자를 기다린다잖아. 누굴 기다리냐면 던지기? 네, 예. 던지기 하는 마약 딜러를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 해갖고 입에 바짝바짝 타는데 골목길에서 요 시간 되면 이 딜러가 오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런. 또 노래 들으면 그냥 기타가 징기 해서 흥겹잖아. 이것도 지금 4명의 젊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지금 마약을 못 끊어갖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애들 이야기인 거야. 그리고 단속반 나오고 또 도망가는 얘기인 줄 알았네. 그런 건 안 나오고. 단속반. 또 하나는 아예 노래 제목이 헤로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건 루 리드가 자기가 약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일기처럼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글쓰기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에 취했는데 이런 상태였어. 가사 그게 끝인데 너무나 담백하게 썼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한테 더 큰 충격을 준 거지. 그러니까 보면 가장 위대한 글쟁이로 이제 밥 딜런과 루 리드를 꼽을 수 있는데, 근데 두 사람의 글쓰기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두 사람의 글쓰기는 완전히 달라.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밥 딜런의 가사에는 엄청난 상징과 비유가 들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좀 다층적인 맞아. 체험을 할 수 있는데, 루 리드는 직설적으로 가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아방가르드하고 또 뭐 마약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왠지 60년대고 그러면 히피스러울 것 같잖아. 근데 웃기는 게 그 당시 히피들이 제일 싫어하던 밴드가 벨벳이야. 왜냐면 얘네들은 뉴욕, 이스트 코스트, 힙합하고도 좀 느낌이 비슷한데,
히피들은 웨스트 코스트 캘리포니아의 좋은 환경 하에서 걔들 이제 사랑과 평화를 외친 거고 이쪽은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거고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싫어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게 60년대 후반에 이런 카운터컬처라는 게 대전제는 기존의 관습에 저항하는 거예요. 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들끼리 또 막 서로 분파가 갈려가지고 싸웠거든. 근데 그게 결국에 70년대에 락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거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그 운동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거지. 보면 누가 루리드야? 우리도 여기지. 여기 있네. 얘가 루리드고, 이분이 드러머. 니코. 독일 여자, 독일 가수. 독일의 이제 가수 겸 가수 배우 겸 겸 모델. 이분이 이게 이제 항상 좀 보이시하게 하고 다니는데 여자분이지. 드럼. 아 여자야? 여자야. 나 몰랐어. 이 사람 지금 글씨가 안 자. 보여서 모르겠다. 돈된 앤디 응. 워홀이고. 돈된 매니저. 그러니까 이제 프로듀서라고 합시다요. 아 그래? 프로듀서. 매니저 겸 프로듀서. 원래 프로듀서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긴 해. 음.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프로듀싱을 한 게 아니고 음악적 프로듀싱이라기보다는 이제 영감 이미지를 잡은 거죠. 멘토. 이거 하나의 어떤 음반이라기보다는 요 하나를 어떤 팝아트의 작품으로 본 거고 그리고 벨벳 언더그라운드 멤버들은 아까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이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음악에다 그냥 실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음악을 도구로 삼았던 그런 면에서도 밥 딜런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그러니까 대단한 글쟁이고 근데 테크니컬하게는 좀 부족한 뮤지션이고 하지만 굉장히 위대했다는 점.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이때 그리고 뭐 밥 딜런 이런 사람들한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이제 그 안테나 뮤직이나 이런 쪽 보면은 어떤 메시지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컬리스트가 노래를 너무 잘하면 안 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쟤는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 막 그래가지고 안 뽑고 약간 이제 되게 명문대인데 뽑힌 사람들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 그럼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명문대 나왔는데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 메시지가 있어. 이런 거를 더 이제 선호하던 그런 흐름도 있었다는 거지. 너는 못해서 뽑혔어 임마. 그렇지. 그런 거지. 근데 반드시 음악적으로 뭐 기능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건 아니니까. 그건 그대로 매력이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네. 가창력 좋은 가수 음악을 들으면 또 행복하잖아. 요 판은 뭐 감히 제가 세 줄 요약 좀 해보자면 네.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이 키운 밴드이고 돈 다 대줬다. 그다음에 요 바나나가 앤디 워홀 작품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바나나 100개 진다. 세 줄 됐네. 한 줄만 제가 더 하나 첨언하자면은 추가? 베끼면 진주엠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왜 바나나냐? 왜 바나나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이 음악과 이 팝아트가 이제 전체의 한 큰 흐름 안에 같이 들어간다 보면 일단 앤디 워홀이 이 사람들의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재정적으로 또 돈을 대기도 하지만 또 이용을 하기도 하지. 약간 전시품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팩토리라는 게 작업실이 있었잖아. 거기에 이제 벨벳이 하우스 밴드를 했고 또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요 사진이 그렇지. 요게 이제 그때 하던 앤디 워홀이 자주 하던 공연 현장을 찍은 거거든. 보면 이 지금 밑에 얼굴이 있지만 이제 음악에다가 조명, 영상 이런 게 합쳐진 멀티미디어 거의 최초의 멀티미디어 그렇죠. 공연인가 그런 경험을 선달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찍힌 사진인데 루리드가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열받는 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자기들 보고 아이고 거기서 앤디 워홀이 기타 친다면서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이 사람이 빠개 친 거지. 이제. 뭐야? 그러면서 이제 그건 여러 가지 갈등 중에 하나지만
그 루리드가 이제 앤디 워홀이랑 사이가 나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하나 있었대. 하여튼 키워주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 앤디 워홀은 이거를 공연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전시, 자기 작품 전시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야. 벨벳은 그 안에 일부였지. 아니, 전시품인 거야, 전시품. 음. 근데 얘네들이 그 뭐 이렇게 태엽 감아놓으면 음악 나오는 것처럼 라이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거기서.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처음 나왔을 때 인기도 엄청 없었다며 이거 뭐 거의 유통도 못했다며 이거. 많이 안 팔렸어. 많이 안 팔리고 팔렸어. 레코드점에도 없었고. 어. 그리고 요 벗겨지는 요 일집 요게 아주 컬렉터들한테 굉장히 비싼 판이라고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인기 없었고 그다음에 뭐 음악도 별거 없는 것 같고 막 거칠고 막 이랬는데 그 시대에는 환영받지 못했지. 근데 이게 이 정도로 명반이 그러니까 이제 됐다라는 거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사후에 이 재평가가 이제 그렇지. 많이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지. 혹시 과대평가된 부분은 없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 그래, 안 안 해. 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당한 평가하는 걸로. 이게 왜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여? 막 뭣도 모르는데 찔러봤다가 아니라니까. 아니면 아닌 거. 그래서 이제 왜 바나나? 왜 바나나냐? 왜 바나나냐? 그러니까 그 팝아트를 뭐 팝아트 내도 뭐 셋이서 뭐 미술을 아나 무식한 것들끼리 얘기해봐야 말. 근데 그래도 내가 조금 이제 들은 바로는 그 팝아트의 가장 큰 기조는 그 기존의 부자 아니면 배운 사람들만 즐기던 미술이라는 걸 대중들도 즐길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냐면 기존의 미술을 보면 뭐야 뭐 그 누드 모델, 뭐 귀족들의 초상화, 그렇죠. 뭐 신, 뭐 성경 이런 정무라 이런 것들을 소재로 다루는데 왜 일상적인 물건들은 왜 미술에서 다루면 안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미술에서 다룰 수 있는 소재의 경계가 확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의도적으로 그 제일 유명한 그림 있잖아. 그 캠벨 숲캔. 그걸 선택한 이유가 데일리 프로덕트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그걸 고른 거거든. 물론 그 의도 중에는 어떤 소비주의 같은 거를 비평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보면 바나나도 미국에서 우리도 요즘 그렇지만 가장 흔하게 식사 대용으로 먹는 그런 소재를 선택한 거지. 그럼 사람들이 매일같이 식탁에서 보던 바나나가 일단 앨범 자켓 안에 딱 들어오면 맥락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 제일 잘하는 게 평범한 물건을 전혀 다른 맥락에 집어넣고 그걸 도발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 바나나를 딱 집으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근데 보면 천천히 벗기시오라고 궁금증을 유발하잖아. 또 싹 벗겼더니 살색의 바나나가 나오니까 결국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남자의 성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또 플러스 추가하면 사람들이 보고 고추네라고 말을 그때만 해도 지금도 사실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러니까 니네들 이게 고추라고 생각해도 함부로 말 못 꺼내지? 약간 그런 조롱의 의미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면 일단 벨벳 언더그라운드라는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나 보면 우리 63년에 똑같은 이름의 책이 나와. 더 벨벳 언더그라운드라는 책이 있어? 책이 미국에서 나오는데 그 안에 뭐가 소설이 아니고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성행위를 뭘 하는가를 조사한 사례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스와핑, 그룹 섹스, BDSM. BDSM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 변태. 그래? 그러니까 본디지. BT? 아니 본디지. 디스플린. 그다음에 서브, 돔. 그다음에 사도 마조이즘. 나도 다 못 외우겠다. 그러니까 온갖 비정상적인. 근데 이제 그 저자가 그 책을 왜 냈냐. 물론 이제 그런 책을 내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했겠지. 근데 이제 자기 말로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성행위를 즐기고 있는데 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지극히 정상적으로 느끼고 있다더라는 거야.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아까 이 얘기랑 돌아가면 그 루리드가 이야기한 게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섹스라든지 사회 문제가 이미 만연해 있지만 아무도 입으로
못 꺼내는 거 아니야. 네. 이 책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제 이름을 따온 거지. 그렇구나. 난 벨벳 언더그라운드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벨벳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좀 몇 가지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뭐 색깔도 사실 벨벳인데 그냥 무채색 이런 걸 거의 없잖아요. 비로도 아니야. 비로도. 그렇지. 비로도. 같은 거. 비로도 이거 네. 비로도라 그러나? 벨벳. 그렇지. 뭐 그런 거잖아요. 지하의 비로도. 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뭔가 좀 태폐적인 느낌도 좀 있고 사실 나지. 네, 그런 느낌이 있거든 이름이. 그래서 나는 그래 뭐 그래 니네 이미지랑 또 잘 졌네 했더니 또 갖고 온 거였구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제일 충격적인 노래가 그거 아니야. 비너스 인 폴스라는 노래. 그거 들으면 난 벨벳 노래 중에 처음 들은 게 그 곡이었거든. 네. 이제 락카페에 갔는데 20대 초반에 이 친구가 그 곡을 신청해 처음 들은 거야. 노래 딱 나오면 10초도 안 돼서 받은 느낌은 아 이건 취했네. 제정신을 못 만드는 네. 노래. 근데 그 곡도 보면 아 그 노래도 원래 소설이 있어. 아, 아주 예전에 나온 어떤 남자가 모피를 입은 어떤 여성에게 집에 당하고 싶어하는 남자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SM이지. 네. 그게 그럼 서브냐? 돔이냐? 모르겠어요. 뭐 너무 그러니까 복잡해. 그 거기서 이제 제목을 가져왔고 실제로 노래 내용도 보면 이 루리드의 가사는 어렵지 않거든. 보면 아 이거 변태 그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그냥 가사를 좀 다시 다 봐야 되겠다. 그렇구나. 그래서 보면 밝은 노래가 없어. 그쵸. 사운드는 쟁글쟁글할 줄 몰라도. 그래서 지난번에 왜 동희가 썬데이 모닝 물어봤잖아. 썬데이 모닝이 아 이게 원래는 초판에 없었거든. 없었어? 그러니까 그게 있어. 맨 처음에 테스트용으로 이 사람들이 네. LP를 찍은 거. 그 보면 이 앨범 커버도 없고 LP 2장이 들어가 있는데 각종 한 면씩만 프레스가 돼 있지. 뭐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네. 막 위에 메모돼 있고. 근데 그 초판에 이제 썬데이 모닝이 없는 거라. 근데 그게 진짜 고가에 거래되는 거고. 그러겠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나오면서 썬데이 모닝이 들어갔는데 노래가 예쁘잖아. 앞에 막 찰락찰락 그래. 벨 피아노 소리 들리고. 근데 가사 내용은 보면 아 일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나간 과오로 인해 괴롭다. 세상을 계속 등지고 살고 싶어. 일요일 아침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청취자의 뒤통수를 치는 거지 전략이. 이건 분명히 예쁜 곡일 거야. 제목만 인트로만 보면. 근데 그 내용은 엄청 우울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밝은 곡이 하나도 없어. 나는 일요일 아침에 커튼을 쫙 열면서 쏟아지는 햇살과 토스트와 커피를 먹으면 대부분 그런 생각하지. 그런 근데 이미지는 그렇잖아요. 약간 그렇지, 처음에 딱 그렇지. 음악이 나올 때는. 아니구만. 근데 이런 식의 이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이런 느낌 그리고 막 직설적인 가사 그리고 썬데이 모닝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사실 가사 내용은 막 이런 것들이 사실 90년대에 그 소위 얼터너티브 락 가사에 많은 영향을 사실 그럼, 진짜 그럼. 직접적으로 줘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 메탈들은 가사가 별 내용은 메탈이 없어. 가사가 어디 있어? 메탈은 가사가 아, 지난번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상규가 메탈 까는 거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런데. 난 인정해. 하면 되는 거야. 3, 4, 4, 4 이거잖아. 이런 데들이 많아. 지난번에는 머리를 안 감다 그러더니 네, 오늘은 또 머리 안 감는 건데 90년대 문제고.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데 요 얘들이 90년대 튀어나온 애들은 가사를 벨벳 언더그라운드처럼 쓰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고 나 신발끈을 묶는다. 그리고 거리를 나가네. 뭐 그런데 저기서 마약 사기 날 보고 인사한다. 안녕. 오늘도 하나 주렴. 뭐 이런 가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지. 그렇네. 왜 바나나인지에 대한 설명이 됐어? 안 됐어? 됐죠 이만하면. 바나나가 왜 들어가? 가장 일상적인 것들을 넣고 모르겠지. 그것을 그 밑에 성적인 코드를 메시지를 도발적인 메시지를 넣었다. 그건 제대로 작동했네. 나 제대로 우리가 작동했지. 왜 앤디 월의 작품이 있고 얘네들이 앤디 월이랑 관련돼 있다는 것도 모를 때 하여튼 레코드집 가면 아까 상규 말한 것처럼 저 받고 나 청력히 만들었네. 머릿속 빵 나고. 그러니까 벨벳의 그 가사 그리고 앤디 오월이 추구했던
그런 미술적인 관점이 아까도 말했듯이 그 반문화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아주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렇지. 거지. 단순히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이제 아티스트들의 앨범 커버가 그냥 엘비스 얼굴 빵 있고 뭐 이런 거에 넘어가가지고 뭔가 진짜 아트워크가 되기 시작한 게 사실은 비틀즈 때부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틀즈의 앨범 커버들이 이제 뭐 러버소울, 러버소울 한 그 정도부터. 그때부터는 진짜 뭐 비틀즈 포 세일 이거 말고 뒤에 오면서 그래, 그거 빼고. 아티스트 되면서부터는 엄청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쭉 오고 그게 정점을 다다랐던 게 저는 서전 페퍼의 그 자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은 뭐냐면 약간 그 앨범의 커버를 아트워크로 승화시키는 거에 양적인 끝이 서전 페퍼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기서 획 뒤틀어 버릴 거지. 그러니까 진정한 진짜 반문화란 무엇인가를 이 두 아티스트가 만나가지고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그 아마 우리가 다음에도 이제 어떤 앨범 커버들을 살펴볼 텐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에 이렇게 그 미술과 음악이 어떤 같은 사조로 엮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 아까도 말했듯이 뭐 그냥 예뻐서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새로 와서 막 뜯었는데 유럽반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 뭐 내 것도 아닌데 볼 때마다 짜증나. 불량? 너무